오늘은 특별한 손님이 오셨으니 제가 직접 서비스 음식을 준비해봤습니다. 테이블 위로 하얀 접시 2개가 내려왔습니다. 그 순간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어처구니 없게도 접시 위에 놓인 것은 딸랑 계란 후라이였습니다. 정성을 다해 써니사이드로 내봤는데 입맛에 맞으실지 모르겠네요. 호란이 잠깐 조용해지고 어디선가 피식하는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현숙은 손으로 입을 가리고 어깨를 들썩였습니다. 너도 예전엔 많이 먹어봤을 거 아냐? 계란 반숙이라고 말해줘야 알아들으려나? 우리 순자 망했다더니 촌뜨기 다 드셨네. 귀가 달아오르고 목구멍 어딘가가 뜨겁게 조여들었습니다. 이게 지금 무슨 짓이야? 떨리는 목소리가 메아리 치듯 울렸습니다. 현숙 부부는 어깨를 으쓱하며 챙겨줘도 그런다면서 자격지심 있냐며 오히려 눈살을 찌푸렸지요. 그때 남편이 접시를 내려다보고는 포크를 들었습니다. 맛있겠네. 특별히 준비해 주다니 끝까지 먹고 가자. 순자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얼른 일어나야 하는데, 이 거지 같은 곳에서 벗어나야 하는데, 이게 남편인지 남의 편인지 혼자서 계란 후라이를 맛있다며 입에 털어넣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혼자서라도 이곳을 벗어나야 했을까요? 막대 먹은 친구 부부보다 태연하게 음식을 먹고 있는 남편이 더 미워 보였습니다. 자그마치 10년 동안을 방구석에 처박혀서 속을 썩게 한 것보다 지금 저 행동들이 죽을 만큼 싫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커피 한 모금을 삼키고는 남편이 냅킨을 천천히 접었습니다. 그리고 순자를 바라봤습니다. 묘하게도 그 눈빛이 꿈틀거리며 살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예전 잘 나가는 대기업 부장님의 자신감 넘치는 그 눈빛처럼요. 10년 동안 고생 많았어. 남편이 안주머니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조용히 올려놓았습니다. 그동안 못 챙긴 결혼기념일 선물이야. 과연 그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지금 이 이야기를 어디에서 듣고 계시는지를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곳에 따뜻한 평안이 가득 깃들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이제 모든 이야기가 시작되는 얼마 전으로 시간을 되돌려 보겠습니다. 10년입니다. 이만복이 방에서 나오지 않은 지 꼬박 10년이 되었습니다. 아내 오순자가 아침밥을 차리면 방 안에서 키보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점심을 차려도 저녁을 차려도 마찬가지였지요. 남편이 밥상 앞에 앉는 시간은 길어야 15분. 숟가락을 내려놓기가 무섭게 다시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문을 걸어 잠그는 그 소리가 순자에게는 마치 마음의 빗장을 꺼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같은 지붕 아래 살면서 하루에 마주치는 시간이 겨우 30분도 채 안 되는 부부가 세상에 어디 있을까요? 처음 1년 동안은 그러려니 하고 이해하려 했습니다. 가족을 위해 35년을 쉬지 않고 달려온 사람이니 휴식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속절없이 길어져만 가고 말았지요. 한 해 두 해 지나고 한숨만 늘어날 즈음 뒤돌아보니 그 세월이 벌써 10년을 채운 것입니다. 그래도 통장에는 매달 생활비가 꼬박꼬박 들어왔습니다. 예전처럼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딱 부족하지 않을 만큼이었지요. 퇴직금을 아껴 쓰는 거겠거니 순자는 그렇게만 생각했습니다. 그 돈이 어디서 나오는지는 묻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물을 용기가 나지 않았다고 해야 맞겠지요. 그러던 어느 봄날 동네 엄마들이 카페에 모였습니다. 아이들 다 키워놓고 이제는 한숨 돌린다는 엄마들이 가끔 이렇게 모여 수다를 나누는 자리였지요. 순자도 오랜만에 립스틱을 바르고 새 블라우스를 꺼내 입고 나갔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커피숍에 앉아 이야기가 무르익을 즈음이었습니다. 상현이 아빠는 요즘도 그래? 얼굴 뵌 적이 드무네. 자리 끝에 앉아있던 유리 엄마가 슬쩍 운을 뗐습니다. 순간 테이블이 조용해졌습니다. 시선이 일제히 순자에게 모여들었지요. 그저 멋쩍은 웃음을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응, 뭐 그냥 쉬고 있어. 아니, 그래도 그렇지 벌써 몇 년째야? 정신과 상담이라도 받아봐야 되는 거 아니야? 대기업 다닌다고 부러워할 때는 언제고 퇴직하고 방구석에 틀어박혀 있다고 하니 볼 때마다 귀에 인이 박히도록 반복되는 질문입니다. 짐짓 걱정하는 척 하는 것 같았지만 은근히 깎아내리려는 속셈을 누가 모르겠어요. 하지만 순자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장바구니 손잡이를 꽉 쥔 채 걷는 내내 가슴 어딘가가 묵직하게 눌려왔습니다. 이틀 뒤 동창회는 또 어떻게 다녀와야 할지 걱정만이 뒤따랐습니다. 여고 동창회에 나온 지는 무려 5년 만이었습니다. 사실 그동안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자리를 피해왔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집안 사정을 알게 된 친구들이 짓궂게도 남편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불편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올해도 바쁜 척 지나치려 했지만 하필이면 얼마 전 같은 동네로 이사를 온 친구 때문에 마지못해 참석하게 된 것이지요. 모임 장소인 한정식 집에 들어서자 여기저기서 반가운 소리가 쏟아졌습니다. 어머, 순자야? 너무 오랜만이다. 하나도 안 변했네. 오랜만에 환하게 웃었습니다. 반가운 얼굴들이 이렇게 많은데 뭐가 그렇게 두려웠나 싶기도 했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고 박현숙이 들어왔습니다. 명품 핸드백을 팔에 걸고 실크 블라우스를 곱게 차려입고서 룸 안을 한 바퀴 쭉 훑었습니다. 그러다 순자를 발견하고는 입꼬리가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이게 누구야? 천하의 오순자 여사께서 이런 누추한 곳에 다 나오셨네? 여러분, 박현숙이라는 사람에 대해 잠깐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이 친구는 학창 시절부터 순자를 유독 의식해왔지요. 언제나 곁에 머물며 단짝처럼 굴었지만 마음속에는 열등감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성적도 외모도 남학생들의 시선도 언제나 순자한테 먼저 쏠렸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자신이 평생 그 그늘 아래 살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도 늘 순자와 비교하며 자신의 인생을 한탄하기까지 했습니다. 남편은 대기업 부장의 서울의 자가 아파트에 살고 있는 순자가 얼마나 부러웠겠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연락을 끊어버리고 기억에서 지워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몇 해 전 재미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잘 나가던 순자가 쫄딱 망해서 아파트도 팔고 외곽으로 이사를 갔다는 사실을요. 게다가 남편이라는 사람은 몇 년씩이나 방구석에 처박혀 산다는 게 아니겠어요? 그러니 우연히 마주친 순자가 얼마나 반가웠을까요? 현숙이 자리에 앉기가 무섭게 핸드백을 테이블 위에 살짝 올려놓았습니다. 나는 명품 같은 거 좋아하지도 않는데 신랑이 꼭 이런 걸 사온단 말이야. 누군가 샤넬이니 구찌니 하며 부러움 섞인 말들을 늘어놓자
현숙의 어깨가 잔뜩 올라갔습니다. 뭐니 뭐니 해도 남자는 능력 아니겠어? 나이가 들수록 기술이 있어야 한다니까. 안 그러니 순자야? 뭐 그렇지. 잘 나가는 대기업 다니면 뭐하니? 언제든 잘리고 나면 개털 인생이지. 너네 신랑은 아직도 방에만 있어? 순자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뭐라고 쏘아붙이고 싶었지만 괜히 상대해봤자 피곤해지기만 할 것 같았지요. 너도 참 보살이다 보살. 그 꼴을 어떻게 보고 견디니? 어색한 웃음소리가 번져나갔습니다. 조롱 섞인 비웃음을 견뎌내야 한다는 것이 순자에게는 너무나도 치욕스러웠지요. 그날 집에 돌아온 건 저녁 8시가 넘어서였습니다. 남편 방에서는 여전히 키보드 소리만 들렸습니다. 식탁에는 차려진 밥상이 깨끗하게 비워져 있었고 순자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다가 깊게 한숨을 내쉬고는 남편 방으로 향했습니다. 오늘만큼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으니까요. 조선시대 허생 마누라도 이렇지만은 않았을 겁니다. 허생이라는 양반은 그래도 책이라도 읽으며 점잖은 척 위신은 세운 채로 살았으니까요. 그런데 이놈의 남편이라는 상전은 허구한 날 한다는 게 컴퓨터질이니 복창이 터져서 더 이상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여보! 방문 너머 키보드 소리가 잠깐 멈췄습니다. 나 오늘 동창회 갔다 왔어. 대답이 없었습니다. 나보고 보살이라고 하더라. 이 꼴을 어떻게 참느냐면서. 이 와중에도 남편은 고개도 까딱하지 않고 컴퓨터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내가 당신한테 많은 걸 바래? 여행을 가자고 한 적도 없고 그 흔한 명품백 사달라고 한 적도 없어. 제발 집구석에 박혀서 컴퓨터만 하지 말고 어디라도 좀 나가서 일을 해. 우리 같이 밥 먹어본 적이 언제인지는 기억이나 해? 그 순간 키보드 소리가 멈췄습니다. 잠깐의 침묵이 흐르고 낮고 조용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알았어. 차라리 아무 말도 하지를 말지. 성에 없어 보이는 그 한마디가 어찌나 서럽던지요. 순자는 그 길로 방문을 박차고 나와버렸습니다. 그로부터 며칠이 지난 저녁이었습니다. 방문이 열리고 남편이 나왔습니다. 놀랍게도 반듯하게 다린 흰 셔츠까지 갖춰 입고서요. 언제 저런 옷을 입었었는지 가물가물할 정도로 오랜만에 차려입은 모습이 반갑기까지 했습니다. 옷 입어. 밥 먹으러 가자. 순자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이게 꿈인가 싶기까지 했지요. 무려 10년입니다. 방구석에만 처박혀 있던 남편이 먼저 외식을 제안한 것이 꼬박 10년이 걸린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허둥지둥 방으로 들어가 옷을 골랐습니다. 좋은 날 입으려고 아껴두었던 남색 원피스를 꺼냈다가 다시 걸었습니다. 거울 앞에서 머리를 몇 번이고 빗어 넘겼고 립스틱을 바르다가도 손이 흔들려 다시 닦아내야 했습니다. 정말이지 이렇게 손이 떨려 본 게, 심장이 요동친 게 언제였을까 싶습니다. 들뜬 마음을 안고 도착한 곳은 이태원의 한 프렌치 레스토랑이었습니다. 라 벨뷰라는 간판이 저녁 조명 아래 은은하게 빛났습니다. 사실 남편이 이 식당을 고른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마 인터넷을 뒤적거리다가 프랑스 전문 요리의 이름도 그럴싸해 보여서 골랐을 것입니다. 무슨 요리를 잘하는지 분위기가 어떤지를 알 리가 없겠지요. 그런데 그게 다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오랜만에 번듯하게 차려입고
남편과 데이트를 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가슴이 두근거렸으니깐요. 식당 문을 들어서면서 순자는 살짝 숨을 들이켰습니다. 하얀 테이블보, 낮게 깔린 조명, 창밖으로 내다보이는 거리의 불빛들. 메뉴판을 펼쳐 전에 즐겨 먹던 코스를 선택하는 사소한 일들이 가슴 한켠 그 무엇인가를 간지럽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어디선가 익숙한 목소리가 귓전을 파고들었지요. 어머, 순자 맞지? 박현숙이었습니다. 하필이면 오늘 같은 날 저 인간을 마주치다니. 안녕하세요. 순자 고등학교 동창이에요. 말씀은 많이 들었어요. 그래도 생긴 건 멀쩡하시네.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지까짓게 뭐라고 남의 남편한테 비아냥을 거리다니요. 끓어오르는 화를 꾹 눌러 담았습니다. 그래도 오늘만큼은 조용히 넘어가고 싶었으니까요. 조금 있으니 주방장으로 보이는 남자가 다가와서는 반갑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오너 셰프 최진수입니다. 아내에게 특별한 손님이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최고의 음식으로 대접해드릴게요. 알고 보니 이 식당은 현숙의 남편이 운영하는 가게였습니다. 세상에 이런 우연이 있나 싶었지만 이미 마주쳐버린 이상 어쩔 도리가 없지요. 멋쩍은 웃음을 나누고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음식이 나오는 동안 잠깐 앉아서 얘기 나눠도 될까요? 눈치가 없는 게 아니라 능구렁이 같은 계집애가 일부러 그러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에피타이저가 나오고 수프가 나오는 동안 현숙의 입은 쉬는 법이 없었습니다. 프랑스에서 직접 공수해왔다는 와인 이야기, 딸아이 유학 이야기, 다음 달에 또 떠난다는 해외여행 이야기. 말 한마디 한마디를 뱉어낼 때마다 얼마나 누나를 굴리던지요. 마치 부부의 반응을 떠보기라도 하는 듯한 태도에 입맛마저도 뚝 떨어져 나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우리 남편은 어쩌자고 저렇게 열심히 일하는지 모르겠어요. 누구처럼 방구석에서 밥이나 축 내는 게 죽기보다 싫다고 그러네요. 속을 아는지 모르는지 남편은 오히려 웃어 보이며 장단까지 맞춰주었습니다. 순간 울컥하는 마음에 확 쏘아붙이려 했지만 마침 음식이 나왔지요. 적당히 하고 이제 자리 좀 피해줄래? 음식이 코로 넘어가는지 눈으로 넘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식당에 들어서기 전만 해도 그렇게 맛나게 보이던 것들이 여물통에 버려진 쇠죽보다 못하게 느껴졌지요. 결국 절반도 먹지 못하고 포크를 내려놨습니다. 그때 주방 쪽에서 현숙의 남편이 다가왔습니다. 늙어서도 죽자고 일한다던 그 오너 셰프인가 오프너인가 하는 인간 말이에요. 오늘은 특별한 손님이 오셨으니 제가 직접 서비스 음식을 준비해봤습니다. 테이블 위로 하얀 접시 2개가 내려왔습니다. 그 순간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어처구니 없게도 접시 위에 놓인 것은 딸랑 계란 후라이였습니다. 정성을 다해 써니사이드로 내봤는데 입맛에 맞으실지 모르겠네요. 호란이 잠깐 조용해지고 어디선가 피식하는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현숙은 손으로 입을 가리고 어깨를 들썩였습니다. 너도 예전엔 많이 먹어봤을 거 아냐? 계란 반숙이라고 말해줘야 알아들으려나? 우리 순자 망했다더니 촌뜨기 다 드셨네. 귀가 달아오르고 목구멍 어딘가가 뜨겁게 조여들었습니다. 이게 지금 무슨 짓이야? 떨리는 목소리가 메아리치듯 울렸습니다. 현숙 부부는 어깨를 으쓱하며 챙겨줘도 그런다면서 자격지심 있냐며 오히려 눈살을 찌푸렸지요. 그때 남편이 접시를 내려다보고는 포크를 들었습니다.
맛있겠네. 특별히 준비해 주셨다니 끝까지 먹고 가자. 순자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얼른 일어나야 하는데, 이 거지 같은 곳에서 벗어나야 하는데, 이게 남편인지 남의 편인지 혼자서 계란 후라이를 맛있다며 입에 털어넣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순자는 눈물이 날 것만 같아서 입술을 꾹 깨물었습니다. 자신만 혼자 무인도에 떨어져 나와 있는 것만 같았지요. 막대 먹은 친구 부부보다 태연하게 음식을 먹고 있는 남편이 더 미워 보였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전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조급해하지도 않고 분해하지도 않고 마치 세상에서 제일 호젓한 저녁을 보내는 사람처럼 여유로워 보이기까지 했지요. 마지막으로 커피 한 모금을 삼키고는 남편이 냅킨을 천천히 접었습니다. 그리고 순자를 바라봤습니다. 묘하게도 그 눈빛이 꿈틀거리며 살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예전 잘나가는 대기업 부장님의 자신감 넘치는 그 눈빛처럼요. 10년 동안 고생 많았어. 남편이 안주머니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조용히 올려놓았습니다. 그동안 못 챙긴 결혼기념일 선물이야. 순자는 봉투를 들었습니다. 두툼하지도 얇지도 않은 평범한 흰색 봉투였습니다. 도대체 결혼기념일 선물이라는 걸 이런 식으로 주는 사람이 또 어디 있을까요? 설마 고작 편지나 몇 장 써서 담아놓은 건 아니겠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손끝으로 눌러보니 조금 두툼한 것이 현금이나 상품권인가 싶어 살짝 기대가 되기도 했습니다. 봉투를 열어보니 서류 한 장이 나오더군요. 도대체 이게 뭔가 싶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니 등기부등본과 건축물 대장이었습니다. 순자는 미간에 힘을 주고 여러 번 눈썹을 움직여가며 하나하나 읽어내려갔습니다. 건물 주소란에 익숙한 주소가 눈에 들어왔지요.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낯익은 이름이었습니다. 다름 아닌 지금 식사를 하고 있는 이 식당의 주소였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소유자란에는 자신의 이름이 적혀 있는 게 아니겠어요? 숨이 멎는 것만 같았습니다. 손이 경운기 떨듯이 덜덜덜 흔들거렸지요. 그리고 어안이 벙벙이 된 표정으로 고개를 들어 남편을 쳐다보았습니다. 이게 도대체 뭐야? 그러자 남편이 입꼬리를 살짝 올렸습니다. 10년치 결혼기념일 선물이야. 당신 건물이니까 알아서 관리해. 이 순간 여러분이 순자라면 어떠셨겠어요? 퇴직 후 자그마치 10년을 방구석에만 갇혀 지내던 남편이 느닷없이 건넨 결혼기념일 선물이 5층짜리 건물이랍니다. 놀랍고 기쁘기도 하면서 이 인간이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다닌 걸까 싶기도 했습니다. 어디서 사기라도 치고 다닌 건지, 그런데 집구석을 벗어난 적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남의 돈을 등칠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지요. 오만 가지 생각이 복잡하게 얽혀갔지만 가슴 속에서 터져나오는 웃음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당장 내 이름으로 된 건물이 생겼고 하루아침에 하늘 아래 건물주님이 되었는데 어떻게 흥분이 되지 않겠어요. 이 상황을 즐기기라도 하듯이 남편이 말을 이었습니다. 이 집 월세가 넉 달째 밀렸던데 어떻게 하면 좋겠어? 우리 건물주님. 입꼬리에 유쾌한 미소를 달고서 농담하듯 건네는 그 말투가 낯설었습니다. 10년 동안 방에서 나오지 않던 그 남자가 맞나 싶었습니다. 그리고는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2번 울리고 낮고 짧은 목소리가 들려왔지요. 건물주입니다. 지금 가게 안에 있는데 잠깐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그 순간 주방 쪽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잘나신 오너 셰프께서 직원을 붙잡고 다급하게 묻고는 허둥지둥 홀을 살피는 게 아니겠어요? 그러다가 결국 순자 부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설마 당신이? 남편이 서류를 한 손에 쥔 채 어깨를 한번 들썩였습니다. 계란후라이는 아주 잘 먹었습니다. 그런데 임대료를 넉 달이나 미리셨더군요. 최진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여시면 상당히 곤란합니다. 강제퇴거 요건에 해당한다는 건 알고 계시죠? 조금 전까지도 당당하게 특식을 들고 나오던 잘나신 셰프님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그는 두 손을 모으고 허리를 굽혀 최대한 정중한 자세로 대답을 했지요. 죄송합니다. 아시다시피 요즘 경기가 어려워서요. 딱 한 달만 시간을 주시면 반드시 해결하겠습니다. 제발 한 번만 봐주십시오. 그때 현숙이 못마땅한 표정을 지으며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속으로는 놀라 자빠질 것만 같았지만 최대한 속마음을 숨기면서 말했지요. 아니, 그까짓 월세가 얼마나 한다고 이렇게까지 해요? 꼴랑 5층짜리 건물 하나 있다고 유세 부리는 것도 아니고. 그 순간 진수가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이미 눈이 돌아간 상태였습니다. 당신 지금 누구 앞이라고 함부로 혀를 놀리는 거야? 아무것도 모르면 잠자코 있든지 어서 사과드려. 홀 안이 일순 조용해졌습니다. 직원들도 손님들도 숨을 죽이고 바라봤습니다. 현숙은 그제야 뭔가 잘못돼 가고 있다는 것을 알았을 겁니다. 결정은 앞에 건물주님께서 하실 겁니다. 꽤 오랜 친구 사이시죠? 자리에서 일어선 순자는 가볍게 웃어 보이고는 이번 주 안으로 통보하겠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최진수는 고개를 푹 숙였고 현숙은 어쩔 줄 몰라 하는 표정으로 울상이 되고 말았지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말 오랜만에 두 사람이 밤길을 나란히 걸었습니다. 부부는 다정하게 두 손을 맞잡고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습니다. 두 사람은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10년 동안 방에서 나오지 못했던 진짜 이유를 만복이 그날 처음으로 털어놓았지요. 퇴직하던 해겨울, 평생을 믿어온 중마고우가 투자를 제안해 왔습니다. 돈이 된다는 사업이 있다면서요. 20년 넘게 영농법인을 운영해오던 친구였습니다. 상당한 규모의 농장주이기도 했고 무엇보다 긴 세월 함께한 우정을 의심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친구가 제안한 사업은 제법 그럴싸해 보였습니다. 킬로그램당 수백만 원까지 하는 자연산 송이버섯을 양식한다는 것이었지요. 기술적으로는 거의 완성 단계이고 특허까지 진행 중이라고 했습니다. 단계적으로 사업이 진행된다면 못해도 5배 이상의 수익을 안겨줄 것이라고도 덧붙였지요. 결국 퇴직금 전부를 맡겼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그 친구는 사라져버렸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전화 연락이 되지 않았고 찾아간 회사는 이미 부도 처리된 상태였습니다. 농장과 집까지 찾아갔지만 주인이 바뀐 지 오래되었던 것이지요. 그날 모든 것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무엇보다 상처가 된 것은 평생을 믿고 의지해온 친구의 배신이었지요. 더 이상 그 누구도 믿을 수 없게 됐습니다. 누구와도 만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만복은 방에 들어갔습니다. 혼자만의 동굴에 스스로를 가둬두었지요. 부끄럽기도 창피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꼴로는 아내 앞에 당당히 설 수가 없었습니다. 겨우 남은 것이라고는 적금일부와 비상금 조금뿐이었으니까요. 그래도 처음에는 일자리를 구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어디에서도 불러주는 곳이 없었습니다. 잘 나가는 대기업 부장 출신이라는 허울은 더 이상 차디찬 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보험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눈을 조금 낮춰 이런저런 일을 시작해 보려 했지만 그마저도 조금 더 젊고 튼튼한 친구들에게 돌아가고 말았지요. 결국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방구석에서 그나마 시작할 수 있는 일이란 것은 주식 투자밖에는 없었습니다. 처음 1년은 남은 돈의 절반 가까이를 잃었습니다. 밑바닥 끝에 지하 동굴이 있다는 것을 그제서야 깨달았지요. 그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죽도록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차트를 분석하고 재무제표를 읽고 경제 흐름을 파고들었습니다. 밤을 지새우기를 밥 먹듯이 하고 그럴수록 방에서 나오는 시간은 점점 더 사라지고 말았지요. 그리고 수익이 나기 시작할 즈음 경제 블로그를 쓰고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투자 수익이 쌓여갔고 자신을 따르며 방문하는 사람들도 늘어났지요. 그리고 5년이 지나자 구독자가 120만 명이 됐습니다. 그렇게 방 안에서 지내온 세월이 10년, 만복이 이룬 순자산은 300억이 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 남자의 끈질기고 무서울 정도의 집착이 드디어 결실을 이뤄낸 것입니다. 누군가의 비난과 조롱도 그 남자를 멈추게 할 수 없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꿋꿋하게 버티고 이겨낸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성취인 것이지요. 그 뒤에는 오랜 시간 묵묵히 참아준 아내 순자의 역할을 빼놓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퇴거 명령 조치는 그로부터 일주일 뒤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주말 오전 박현숙 부부가 찾아왔지요. 두 사람 모두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순자 부부 앞에 섰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떻게든 해결하겠습니다. 현숙은 끝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깨가 들썩이고 화장기 없는 얼굴 위로 눈물이 흘렀습니다. 뭐라고 입만 뻥끗하는 것이 미안하다는 말을 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지요. 얄궂게도 어린 시절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여고 앞 시내를 누비던 말괄량이 같던 동창생 현숙의 얼굴이요. 아무리 밉고 야속해도 낯설지 않은 그 얼굴을 외면하는 게 어려웠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자신을 깎아내리고 공개적인 자리에서 망신을 준 사람입니다. 계란 후라이를 쟁반에 올려들고 나오며 남편과 함께 조롱하던 사람입니다. 그 누구도 아닌 어린 시절을 함께 보낸 단짝이었던 그 사람이요. 이 친구를 용서하시겠습니까? 순자의 10년은 기다림이었습니다. 그리고 남편 만복의 10년은 증명이었습니다. 그 10년의 결실이 이태원 어느 레스토랑의 하얀 테이블 위에서 마침내 만났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기다림이 있습니다. 그냥 흘려보내는 기다림과 버텨내는 기다림입니다. 순자의 기다림은 후자였습니다. 원망하면서도 버텼고 부끄러우면서도 지켜냈습니다. 그 믿음이 결국 300억짜리 열매로 되돌아온 것이지요. 여러분,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말이 없다고 무심한 게 아닐 수 있습니다. 나서지 않는다고 포기한 게 아닐 수 있습니다. 때로는 가장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 가장 오래 침묵하는 법입니다. 남편이 10년 동안 방에서 나오지 않은 건 세상이 두려워서만은 아니었습니다. 아내 앞에 당당하게 서는 나를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순자가 10년을 버텨낸 건 방법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 사람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신의 기다림은 반드시 그 가치를 증명할 것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한 번만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참여가 많은 분들께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혹시 이 이야기를 보고 떠오르는 얼굴이 있으셨나요?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읽겠습니다. 황혼의 강물은 매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다음 주 새로운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